영상은 잘 보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실질감 있게 보실 수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서 그 교수님께서 이 이제 외양근과 관련해 가지고 이 외양근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하고 뒤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양근이 총 6개가 있었었죠. 이제 4개의 고등근과 2개의 빗근으로 있었었는데 대부분이 다 이 동안신경, 눈돌림신경, 제3번 내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딱 2개만 다른 내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신경을 기억을 할 때 이제 외양근과 관련해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신경을 기억을 할 때 2가지만 다른 이제 신경이 지배하더라. 요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3번 내신경, 눈돌림신경이 지배하더라.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2개의 근은 무슨 근이냐 요거를 기억을 하실 때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LR6SO4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니 약어를 적은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양아시 관련해서 근들에 대해서 근들의 어떤 길이 뭐 기능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실 텐데 그때 다 이제 뭐 윗 고등근 이런 식으로 다 적기가 너무 좀 번거로워 가지고 약어로 적거든요. 이제 약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고등근, 직근 같은 경우에는 렉투스예요, 렉투스. 그리고 빗근, 사근, 오블리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이면 메디얼 렉투스. 그래서 약어로 표기를 할 때 M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지크는 라트랄 렉투스. 그래서 L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지근은 슈페리얼 렉투스. 하즈크는 임페리얼 렉투스 이렇게 SRIR 이런 식으로 약어로 다 표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근 같은 경우, 빗근 같은 경우에 뭐 상사근 위쪽 빗근은 슈페리얼 오블리크 이렇게 SO 그리고 하사근 아래쪽 빗근은 IO 이렇게 이제 약어로 표기를 해서 이제 무슨 근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LR이라고 하면은 라트랄 렉투스 그죠? 외직근 가쪽 고등근을 의미를 하겠죠. 얘는 6번 내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6번 내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갓돌림신경 제6번 내신경, 갓돌림신경, 이제 구용어로 외전신경이라고 하죠. 요게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SO4 이거는 이제 상사근 윗 빗근이잖아요. 이거는 4번 내신경이 지배를 해요. 아까 그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윗 빗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딘가에 걸쳐가지고 다시 안구에 이렇게 부착이 됐잖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이 방향이 바뀌었었는데 이 걸린 부분이 활차 도르래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제4번 내신경 도르래 신경 구영어로는 활차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신경을 딱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여기에는 도르래 신경 그리고 활차 신경 이렇게. 그래서 요 2개의 외양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3번 내신경, 눈돌림 신경, 동환 신경이 지배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경과 관련한 내용도 잘 뭐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뒤에 제가 주작용, 보조작용 그리고 안구 운동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안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보통 해서 약어로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시면은 뭐 외우시기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안구 운동에 대해서 일단은 단안에 있어서의 실제 안구 운동이 어느 방향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눈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눈 돌리는 데서 크게 문제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죠? 보통 어떻게 돌아가나요? 뱅글뱅글 다 잘 돌아가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얘기를 하면, 내외, 그리고 상하, 그죠? 그리고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내방 회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눈알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외방 회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내방 회선, 외방 회선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안구에 있어서 기준축이 크게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픽 A6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X축 같은 경우에 이 X축인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구가 상하전을 하죠. 상하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외전이 일어나죠. 내외전. 그리고 이거 G축, 전후축이라고 하죠. 이 전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구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내방외선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방외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구 운동을 크게 6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하, 내외, 그리고 내방외선, 외방외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회선, 외회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안구 운동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안구 운동을 가지느냐, 이런 검사를 할 때도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안구 운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이 상태를 또 이제 크게 3개로 구분을 해서 무슨 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안이가 제1 안이가 되겠죠. 자, 제1 안이라고 하면은 정면에서 직전방을 이렇게 바라본 상태가 제1 안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뭐 이 사람의 안구 위치, 안이가 정상인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 안이라고 하면은 안구 위치가 상하 좌우에 있는 경우를 제2 안이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3 안이는 이렇게 사선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상, 좌하, 우상, 우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제1 안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선 방향의 안이를 제3 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안이 상태에서의 정상 여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구 위치, 안구 운동, 관련한 어떤 이제 기준에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앞서서 살펴봤었던 6개의 외양근의 이제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근들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이제 가장 자기가 하는 주작용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도와주는 보조작용을 가진 외양근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눈알을 안쪽으로 돌린다 할 때는 어떤 근이 작용을 할까요? 눈을 안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안쪽에 붙은 안쪽 고등근이 수축을 하겠죠. 이게 주작용, 자기의 어떤 주작용이고 이 수축을 하는 게 이제 주작용인 거고 이렇게 됐었을 때 눈이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안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 주작용이 내전이다. 외쪽 고등근 외전이다. 위쪽 고등근 상전이다. 아래쪽 고등근 하전이다. 아주 뭐 그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뭐 특별히 외우실 거 없이 이제 기억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빗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이러면서 내방외선 안쪽으로 눈알을 돌린 아까 살펴봤었던 이 G축, 전후축을 기준으로 해서 눈알을 안쪽으로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주작용을 하는 근이 이 빗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빗근 같은 경우에는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작용이 주작용이 되겠고 아랫빗근 같은 경우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작용이 이 근의 주작용이에요.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작용인데 어떤 뭐 내전이나 외전이나 상전이나 하전이나 일어날 때 자기 주작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와주는 근의 작용이 있어요. 이걸 보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하에 있어가지고 고등근, 빗근들이 이제 보조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굵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근이 가지고 있는 주작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조작용으로 하고 있는 그 이제 그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사실 이 내용을 굳이 다 뭐 외워 두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쪽 고등근하고 아래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 보조작용으로 동일하게 내전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쪽 빗근이랑 아래쪽 빗근 같은 경우에는 외전 작용에 보조작용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근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죠. 근데 지금 위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는 내방에서 그리고 아래쪽 고등근 외방에서는 이제 보조작용. 요거는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쪽 빗근 같은 경우에는 하전, 그리고 아래쪽 빗근 같은 경우에는 상전할 때 보조작용으로 그 작용이 이제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외우시기가 조금 힘드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굵게 혹은 얇게 그리면서 이제 주작용이랑 보조작용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안근에 있어서의 주작용, 보조작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한 운동에 있어가지고 이제 법칙이 있는데 이제 쉐링톤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 하면은 이 작용근이 그러니까 주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근이 수축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누나를 갖다가 안쪽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돌리는 이 주작용이 이제 그 안쪽 고등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쪽 고등근이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안쪽 고등근이 수축을 할 때 바깥쪽 고등근은 어떻게 해요?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만큼? 동일한 양만큼 놓아줘야지만이 눈알이 안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쉐링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근이 이제 작용근이죠. 동시에 작용근이 수축한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기란근 반대의 힘이 작용되는 기란근은 이완이 돼야 된다. 어떻게? 같은 크기만큼. 이게 쉐링턴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다른 예를 보게 되면 누나를 위에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누나를 위로 이렇게 상전할 때 누나를 상전하고 싶을 때 주작용으로 이제 상전한 작용을 가진 근이 바로 그 위쪽 고등근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 고등근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래쪽 고등근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완을 해서 놓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축근은 위쪽 고등근이고 이완근은 아래쪽 고등근이다. 어떻게? 같은 양만큼.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근 관계를 위에 수축하는 근을 작용근 그리고 놓아주는 반대쪽 근을 기란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작용근과 기란근이 동일한 만큼 작동을 했었을 때 눈알이 제대로 움직인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커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자기의 주작용은 아닌데 보조작용으로 도와주는 근이 있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하는 작용에 있어서 주작용은 상전이 아니에요. 근데 보조작용에 상전을 하는 근이 있었었죠. 바로 아래쪽 빗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이 아래쪽 빗근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협력근이라고 합니다. 협력근. 그래서 상전을 할 때 작용근은 상직근, 그리고 기란근은 하직근, 그리고 협력근은 그리고 하사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한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양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 운동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동양 운동이 있습니다. 동명성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동양 운동은 두 눈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운동을 동양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이 물체를 향해서 이렇게 시선이 두 눈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런 운동이 동양 운동이고요. 이것과는 또 상반되게 이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눈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나 아니면 요렇게나 그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요런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렇게 되는 거, 눈모음 운동이라든지 눈 벌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항성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양운동, 동명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동양운동, 동명성 운동도 크게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물체를 따라서 이렇게 보는 운동을 대표적인 동양운동, 추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추적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느린 운동이에요. 느린 운동. 인 반면에 이렇게 물체를 따라가다가도
주변에서 이렇게 뭐 갑자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눈을 갖다가 빠르게 이쪽 방향, 다른 쪽 방향, 소리가 난 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이런 운동을 충동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은 비교적 안구 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빠른 운동.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운동, 다른 말로 추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충동 운동을 신속보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이 정상적인가를 갖다 확인을 할 때 이제 동양 운동, 이양 운동 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 동양 운동에 있어서도 물체를 따라서 이제 눈알이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반사적으로 눈알을 빨리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 여부를 갖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다 이제 원활하게 돼야지 안구 운동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양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 운동이라고 하면 이 두 눈이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 이렇게 함께 움직여서 주시를 할 때 이 두 눈의 주시선이 평행해야 된다. 보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평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 움직일 때 같은 속도, 같은 크기만큼 움직여야지 평행선 관계에 있겠죠. 어느 하나 더하거나 부족함 없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양화 운동을 동양 운동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운동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근이 잘 이제 제 기능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고, 그때에도 이제 작용하는 힘 자체도 같은 크기만큼 움직여야 되게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 법칙을 이제 헤닝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안 운동에 있어서 동양 운동을 설명을 할 때 이 동양근 관계, 공액근 관계, 다 협동근 관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동양근이나 공액근이나 협동근이나 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근은 어떤 근이냐 하면 반대쪽 눈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갖는 눈을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밑에 양안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근들을 다 표시를 해 놓고, 이 근들의 이제 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치별로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오른쪽 눈이고 여기는 왼쪽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고 싶다. 이제 왼쪽을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왼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 눈에 있어서는 지금 외직근이 작동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눈은 어때요? 내직근이 작동을 해야지 왼쪽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같은 크기만큼. 그래서 이 왼쪽 눈의 외직근과 오른쪽 눈의 이제 내직근이 이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눈의 외직근이 작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방향을 보는 거니까 왼쪽 눈에 있어서는 내직근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같은 크기만큼 움직여야지만이 제대로 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헤링의 법칙이에요. 두 눈에 있어서 이제 안구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 이 두 근의 관계죠. 이 두 근의 관계죠. 이 근들에 있어서 같은 크기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이 헤링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동양근, 공액근, 협동근 간의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앞에서 그 단안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나왔던 법칙이 있었었잖아요. 쉐링톤의 법칙이 있었었죠. 그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작용근에 대해서, 이제 작용근에 대해서 기란근이 같은 크기만큼 또 놓아주는 거, 그쵸? 작용근이 수축할 때 기란근이 놓아주는데 어떻게 같은 크기만큼 놓아주는 그 관계도 있었었고, 뭐 주작용에 대해서 보조작용을 도와주는 협력근이 또 있었었잖아요. 그죠? 여기 협동근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이제 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동양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양 운동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안 운동에 있어가지고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래서 이제 폭주, 눈모음과 계산, 이제 눈 벌림이 대표적이겠죠. 이 폭주가 일어난다는 것은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보다가 멀리 일어날 때는 계산, 요때 일어난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안 운동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한 운동에서의 어떤 각 근들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거고, 양안 운동에서도 이제 헤링의 법칙에 준해 가지고 잘 그 근들이 작동을 해야지만이 이제 모든 양안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양안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갈게요. 자, 양안시가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나? 크라우드월스라고 하는 이 이제 과학자가 이렇게 조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안 시력이 0.4 이상은 돼야지 기본적인 양안시 기능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안 시력에 있어서 시력 차이가 크면 안 되겠죠. 이제 시력 차이가 큰 눈을 보통 부등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력 차이가 크게 되면은 어떤 결상된 상의 어떤 선명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융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력 차이도 크게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것과 같이 뭐 망막상의 상도 거의 같아야 된다.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결상되는 상의 크기가 뭐 선명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부등상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 자체가 동일한 상이긴 하지만 양안에 맺혀진 상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면은 하나로 합치기가 힘들겠죠. 모양은 같지만은 이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합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건 부등시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부등상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안에 있어서 결상되는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적당한 위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판융 감각 융합권 내에서 그죠? 결상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내 눈을 돌릴 수 있는 중심고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각각 보더라도 보는 영상이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상이하게 차이가 나면 또 합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안의 시야가 넓은 범위로 포개져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망막이 생리적 대응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양안에 있어서 대응점 관계에 결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그렇고, 판융 감각 융합권 내에서의 약간의 비대응은 융합이 되기도 하고 입체시를 발생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응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점이 결상이 됐을 때 두 개로 합치는 융합도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융합이 일어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뇌 CP질까지 전달이 될 때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의 영상으로 단일 선명시 선명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일어나야지만이 양안시가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안이 이상이 있다. 사위나 사시가 있는데 이 사위나 사시 안구 위치가 비정상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망막에 있어서 어떤 그 결상 위치가 비대응점, 상이한 비대응점 간의 관계로 결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을 하나로 합칠 수 없고 결국은 복시가 일어날 텐데, 이때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안구 운동, 융합력이 충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이 이상이 융합력의 절반 이하면, 그러니까 안이 이상보다 이걸 갖다 보정할 수 있는 안구 운동을 이용한 융합력이 이제 크면,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크면 크게 안정 필요 없이 단일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고, 만약에 이 안이 이상이랑 내가 이걸 보정할 수 있는 안구 운동의 융합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그 융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야 되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안정 피로가 수반이 되면서 단일시가 되겠다. 사실 이런 경우가 사위의 경우가 될 텐데, 이런 경우도 눈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처치가 필요하겠죠. 뭐 프리즘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식이능 훈련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이제 처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안이 이상이
이걸 보정할 수 있는 힘보다 너무 현저하게 커요. 내가 더 이상 뭔가 눈알을 돌려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 이상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고 망막에서도 완전하게 비대응점, 이게 어떻게 대응점 관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안구 운동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복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양안시 기능이 상실이 돼서 복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니 이상과 융합 역할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참고로 중요한 거 아까 저희가 그 판륨의 감각 융합 감각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약간의 비대응은 오히려 이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드월스의 어떤 양안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눈알 운동 장애와 자각 증상. 눈알 운동, 안구 운동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느껴진 자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눈알을 돌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시각 방향 운동에 대한 능력 감소. 자,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못 돌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망막의 어떤 결상점 위치가 비대응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안구 운동으로 커버를 할 수 없다라면 복시로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독서를 할 때 글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가 누락이 된다든지 어떤 주시하고자 하는 이제 물체, 위치, 사물 이런 거 추적하는 어떤 추적 운동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안이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안이 이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눈알을 돌려가지고 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눈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심하면 어지러움증이나 아까와 같이 이제 복시나 혼란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멀미, 오심, 구토 이런 것들도 다 동반이 되죠. 어지러우니까 그죠? 당연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습 장애도 같이 거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잘 주의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이 이상이 이제 발견이 되면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지. 저거 이제 아무리 늦어도 7세 이전에는 해결을 해야 양안시 기능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원인을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해서 양안시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이제 학습 장애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양안시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안시 성립 3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첫 번째로 양안 동시시 일어나야 되겠죠. 양안 동시시. 양안에 이제 결상되는 상이 양안 같이 들어와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억제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들어와야 되고 자, 양안 동시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두 개 들어온 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융합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융합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융합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체시로 양안시 기능에서 최고 단계인 입체시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양안 동시시 그 다음에 융합, 다른 말로 융상이라고도 하죠. 퓨전이라고도 하죠. 융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체시, 이렇게 양안 선명 단일시라고도 합니다. 입체시를 양안 선명 단일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봤었었고, 자, 양안시 기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 감각이라고 하면 입체감이죠. 입체감, 거리감, 공간감이죠. 그죠? 한눈만 있다면 느낄 수 없죠. 양안으로 보고 양안에서 보게 되는 망막상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 감각은 입체시, 거리감, 공간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안시 기능의 성립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두 눈에 맺힌 상이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어떤 대응점 관계, 비대응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대응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해 주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점에 있었어요. 망막 우리 눈에 있어서 대표적인 망막점, 망막 대응점 이러면은 뭘까요?
중심화가 되겠죠. 중심화. 그래서 중심화. 그래서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양안에 맺혀지는 그 결상점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데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일단 눈이 두 개고, 그죠? 눈이 두 개인데 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안에서 보게 되는 그 영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입체감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면 PD 이렇게 정의를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안이 약간 떨어져 있고 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양안에서 보는 그 의 어떤 시차, 양안 시차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양안 시차가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럼 양안 시차라 뭐냐? 양안 시차 같은 경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결상되는 상의 위치 차이값. 요걸 갖다가 양안 시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지되는 그 이제 그 사물의 어떤 그 위치 관계가 조금 달랐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양안 시차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적인 호롭터, 비츠뮬러의 호롭터도 살펴봤었고, 요거는 이론적인 거고, 사실 실제적인 어떤 호롭터의 원 조금 모양새는 달랐었잖아요. 자, 근데 먼저 이제 이론적인 호롭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 이론적인 호롭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눈에 있어서의 기준점인 절점과 내가 보고자 하는 고시점을 연결한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 삼각형과 외접한 원주, 그죠?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 원에 외접한 모든 점들은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 뷰츠뮬러가 주장한 그 이론적인 호롭터의 의미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이론적 호롭터 정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이 호롭터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망막 내에서 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되면은 당연히 감각성 융합만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항으로 인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대응점 관계가 아니라 비대응점 관계 결상이 된 경우 반드시 복시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죠. 비대응점 관계 결상이 된다 하더라도 판유의 감각 융합권 내에서의 비대응점은 복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비대응이 오히려 입체감을 느낀다라고 했었었고, 실제적으로 판유의 감각 융합권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도 우리가 이제 복시가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시를 느끼지 않는 생리적 복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응점 결상 시 반드시 복시가 일어난다? 요거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판유의 감각 융합권은 어떻게, 이제, 이 판유의 감각 융합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복시가 일어나지 않는, 그죠? 양안 망막의 비대응점 간의 어떤 결상이 될 때 비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되더라도, 양안 단일시가 가능한 범위, 이렇게 정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양안시 기능 중 저희가 이제 양안시 3단계에서 양안 동시시 그 다음 단계로 융합이 일어나는데 실제 이 융합도 두 가지 감각성 융합과 운동성 융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양안에 있어서 대응점 관계 결상이 되면 그냥 감각성 융합만 작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감각성 융합만으로는 이제 하나의 상으로 합치될 수가 없다. 약간의 복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안구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약간 비대응점 결상 자체가 좀 차이가 상이하게 나는 경우에는 안구 운동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운동성 융합이 이제 보조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성 융합과 운동성 융합 두 가지가 있는데 감각성 융합만으로도 융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구 운동이 동반이 돼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그거는 아니죠. 운동성 융합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안시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